다음은 저희 그 광주미래의원 흉부외과에서 지금 많은 션트 환자들을 지금 치료해주고 계시는 유상호 원장님 강의입니다. 투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혈관 합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미래의원 흉부외과 유상우라고 합니다. 잠이 많이 오시는 시간일 텐데 지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투석 혈관 합병증을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투석 혈관 수술 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수술 전 혈관 검사를 이제 초음파라든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이제 혈관의 크기는 과거에 이제 레디얼 아터리, 여기는 이제 2mm, 세팔릭 베인은 2.5mm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8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레디얼 아터리는 2mm, 세팔릭 베인은 2mm 이상, 그리고 브라키얼 아터리는 3mm, 브라키얼 베인이나 바실릭 베인은 3mm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 포암 쪽에서는 2mm, 어퍼암 쪽에서는 3mm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고, 케이도키에서는 2mm 미만인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한계는 표시하지 않았고, 대신에 동맥 혈류량 검사라든가 정맥 확장 검사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디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되게 자가혈관 AVF의 경우는 성장 1개월까지 그 6mm 혈관이 도달을 해야 됩니다. 투석할 수 있는 혈관이 도달을 하지 못하면 성장 부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혈관의 경우는 한 달째까지 팔의 부종이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맥 고혈압이 지속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혈관 AVF의 그 성장 부전의 주요 원인은 수술부나 정맥 부분의 이제 협착, 이런 것이 보일 때는 확장술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격가지, 즉 말해서 다른 혈관으로 빠져나가는 혈류가 많을 때는 이 부분을 묶어줘야 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혈관의 깊이, 이게 찌를 수 있는 깊이 이내에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표제화 수술이란 걸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김옥균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투석하기 좋은 혈관 룰 오브 6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혈류 속도가 600 이상,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수술부나 정맥 협착이 보이게 될 때는 혈류 속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또 혈류 속도가 안 나오고 혈관 직경도 6mm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피가 빠져나갈 경우에는 또 6mm 이상 할 수가 없고, 혈관 깊이가 6mm 이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깊으면 표제화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주 이상의 마추레이션과 6cm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요. 6cm 이상이란 것은 이제 문압부에서 되게 3에서 5cm를 띄고 그 캐뉼레이션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작 길이는 한 10cm 정도가 되면은 투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네프롤로지에서는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룰 오브 6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600mm, 최소 600 이상의 혈류 속도가 나와야 되고, 최소 6mm 이상, 그다음에 깊이는 6mm 이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21년 2월 9일 날 수술을 했던 레프트 AVF RC 션트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보시면 화살표 부분에 지금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통해서 벌룬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을 했습니다. 한 달째 거의 시행을 했고요. 3월 9일 날 저스트 아나스토모시스, 스테노시스, 저스트 아나스토모시스, 스테노시스라는 것은 이 문압부에서 3cm 이내에 협착이 있는 것을 저스트 아나스토모시스, 스테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PTA 6mm로
시행을 하고 나서 조금 호전된 걸 보입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렇게 적스타 아나스토모시스, 스테노시스가 보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절제를 하고 다른 이식편을 여기를 다시 문합을 해주든가 아니면 인조혈관 패치를 이용해서 패치 성형술 이쪽 부분을 이제 넓혀주는 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근위부 프록시말 쪽에서 다시 재문합을 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술부들이 다시 재협착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가? 답은 경피적인 혈관 내 풍선 확장술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수술보다는 그 부분을 이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격가지 결찰조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이제 1월 13일 날 그 레프트 AVF RC 션트를 시행했던 환자고 이게 콜레터럴 베슬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터리가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가 이제 AV 피스툴라 돼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도 스테노시스가 좀 있어서 PTA 시행을 했고 콜레터럴 베슬은 나이게이션을 해서 이쪽 베노그램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어퍼암에서 그 1월에 시행한 환자입니다. 어퍼암 브라키오 세팔릭 피스툴라를 시행했는데 이쪽에 스테노시스가 있고요. 이쪽에 콜레터럴 베슬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 스테노시스 있는 부분을 풍선으로 이렇게 PTA를 하고 소노 확인상에서 도플로 상에서 여기하고 이 콜레터럴 빠져나온 윗부분하고 이제 플로우 차이가 좀 심해서 이 부분을 이제 묶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TA 이제 중에 이제 브랜치를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결찰을 하고 난 다음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베노그램상에서 이쪽 플로우가 차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분은 작년 12월 16일 날 라이트 AVF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혈관 크기라든가 이런 건 다 좋았는데 깊이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1cm인데 1cm가 거의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좀 후에 셀비조피라고 합니다. 셀비조피는 이제 셀비지란 말은 이제 배가 그 바다에 좌초되었을 때 혹은 이제 암초에 걸렸거나 침수가 되었을 때 군환한다는 의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에 파묻혀 있는 이 AVF를 이제 구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피셜라이제이션을 시행했고 보시면 초음파에서 많이 피부 쪽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롱지투지널 섹션에서 보면 이렇게 혈관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혈관을까지 쭉 인시전을 가해서 밑에를 이제 봉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혈관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분은 인조혈관을 시행하는 환자인데요. 66세고 브라키얼 아터리 투 브라키얼 베인으로 6mm 그라프트를 시행했던 환자인데 팔에 부종이 계속돼서 이제 한 달 후에 베노그램 초음파에서 이쪽이 스테노시스가 비너스 아나스토모시스 쪽에 스테노시스가 지금 확인이 됐고 거기서 이제 여기를 풍선으로 발로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했고 좀 더 호전이 된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고요. 추석 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수술적으로 아니면 인터벤션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면 이제 협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터뷸런스 플로우라든가 쉬어 스트레스, 반복적인 천자나 혈관 성형술이 원인이 돼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요. 평활근이나 신생 내막이 증식이 되면서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정의는 이제 이전 혈관의 50% 이상의 협착을 보이거나
이제 혈류량 감소, 동맥류 형성이라든가 정맥압 증가, 제순환율 증가가 되면은 이게 협착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제 투사각계에서 보면은 이제 문압부 주의, 지금 이 손목 부위에서 AV 피스툴라를 한 경우에 대개는 여기 아나스토모시스와 적스타 아나스토모시스 스테노시스가 대개 75에서 85%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 동맥부하고 아웃플로우에서 되게 15에서 30%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 리스트에서 할 경우에는 여기 아나스토모시스 주위가 가장 그 스테노시스가 많고요. 어퍼암, 브라키오 세팔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세팔릭 아치에서 스테노시스가 가장 많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혈관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비네스 림, 아나스토모시스가 이제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80에서 85%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리스트에서 시행한 경우는 여기 손목 부위 아나스토모시스 주위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포암, 어포암에서 할 경우에는 여기 세팔릭 아치에서, 그라프트인 경우는 여기 비너스 림에서 85% 보고를 합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스테노시스 있는 부분을 절개를 하고 이렇게 패치 안지오플라스티를 합니다. 이제 대개는 인조혈관을 덧대서 꿰매주는 방법인데, 이 꿰맨 자국도 나중에 이제 스테노시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다시 리오필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절개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풍선 확장술로 보면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는 상처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런 환자의 경우를 보면은 19년도 10월에 그 어퍼암 AV 피스툴라를 시행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혈관이 다 좁아져 있습니다. 멀티플 롱 세그멘트로 스테노시스가 있고 위에까지 쭉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에 수술했는데 다음에 3월에 지금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쓸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위에서부터 쭉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께서 이제 쭉 엔지오플라스티를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롱 세그멘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포기를 합니다. 대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상학과적으로는 이걸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올해까지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는 않지만요. 이제 자주 고치고는 있습니다. 이런 롱 세그멘트에서는 패치 안지오플라스티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으로 이제 관로 안지오플라스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맥류가 있는데요. 동맥류는 주변 동맥, 이게 혈관보다 50% 이상 크기 증가가 된 것을 이제 동맥류라고 합니다. 진성동맥류는 이제 AVF에서 이 내막, 중막, 외막 그 형태를 다 갖춘 형태에서 많이 생기고요. 가성동맥류는 이제 AVG, 그라프트에서 그라프트가 찢어지면서 이 내피가 없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수술 인디케이션으로는 이제 빠른 크기 증가가 보이고 피부 궤양에 의해서 감염이라든가 출혈 위험 시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환자는 이제 진성동맥류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굉장히 혈관이 틀어져 있고 내피들이 다 보입니다. 중간중간 출혈 위험이 좀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동맥류 자체를 피부와 함께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여기를 다시 스트레이트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긴 합니다. 이 부분을 다 절개를 하고 그라프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스트레이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은 이것은 이제 오래 쓰셨기 때문에 살리기보다는 이제 다른 곳을 수술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동맥류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이제 스토리가 작년 8월에 지금 AVG를 라이트 사이드에 했는데 12월에 막혀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스롬벡토미하고 PTA를 했습니다. 근데 이 PTA를 했던 부위가 이제 부풀고 스킨이 얇아지면서 파랗게 지금 이제 터질 것 같이 해서 내원을 12월 22일 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어플라이 지점에서 이제 슈도 아니리즘이 생긴 건데
이게 보시면 풍선으로 일단 혈류를 차단한 다음에 그 차단된 사이에 제가 여기를 꼬맸습니다. 이게 그 럽처가 된 부위를 꼬매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리페어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6출로 협착인데요. 중식 정맥관 스테노시스고, 이분도 19년도 7월에 라이트 AVF를 시행을 했는데 계속 팔이 붓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8월에 내원을 막혀서 내원을 했고, 그 후에도 이제 9월, 11월, 다음에 올해 1월, 3월에 계속 팔이 부어서 내원을 하십니다. 9월에 내원을 하셨을 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플로우가 SVC로 넘어가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으로 이렇게 다 넓혀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플로우가 개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오신 건데요. 똑같이 플로우는 미세하게 아주 남아있긴 한데 거의 막혀갑니다. 다시 풍선으로 더 큰 사이즈로 넓혀서 했지만은 플로우는 살지만 스테노시스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에 오셨을 때입니다. 팔이 상당히 부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텐그라프트를 이쪽에 이렇게 깔아드려서 플로우가 확실히 더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개용술을 해야 됩니다. 가슴을 열고 SVC를 전체적으로 혈류를 차단한 다음에 여기를 다 그 패치 안지오플라스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개용술을 하는 것이 이 환자한테 이제 상당히 위험 수준이 높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그 김묵기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다스 부분인데요. 이제 원위부 허열 도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말해서 이제 여기 이 환자는 이제 올해 1월 28일 날 레프트 어퍼암 AVF를 시행했습니다. 브라키얼 아터리 투 세팔릭 베인인데 한 달 지나고 났더니 AVF가 9.5mm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이제 손이 차고 저리고 통증이 지속돼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손이 이렇게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AVF를 막았더니 손이 이렇게 빨갛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플로우가 너무 많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혈류가 굉장히 적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밀러 밴딩하고 그라프트 랩핑이라는 방법으로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수술 전에 보시면 베노그램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플로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AVF를 누른 상황에서 베노그램을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플로우가 확실히 더 좋게 보입니다. 밀러 밴딩이란 것은 이렇게 백이 브라키얼 아터리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으로 너무 많은 플로우, 75% 이상이 내려가면 아래쪽으로는 25%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플로우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밀러 밴딩은 여기다가 풍선, 6mm 풍선을 넣고 인시전을 두 군데 가해서 이렇게 켈리로 아래하고 피부 위로 해서 실을 이제 놓고 빼고 해서 매듭을 지어주면 여기가 6mm 내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50% 플로우가 양쪽으로 똑같이 나누어지게끔 플로우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도 이제 풍선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밀러 밴딩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는 오픈해서 합니다. 밀러 밴딩처럼 이렇게 블라인드로 좀 이렇게 켈리를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슈도한 이름이라든가 혈관에 럽처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부분을 국소 마취하고 절개를 해서 혈관을 노출을 시켜줍니다. 혈관을 노출을 시켜서 비교적 좀 더 안전하게
그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노출이 됐고 밑으로 이제 이 켈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실을 겁니다. 이렇게 실을 걸고 이 거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실크와 이렇게 그라프트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다음에 6mm 발룬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룬을 부풀린 채로 이렇게 타이를 하게 되면 6mm 크기만큼 딱 맞춰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그라프트 랩핑을 하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그 스테노시스를 일부러 만드는 상황인데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치게 되면은 이 실이 풀리거나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랩핑을 해주면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되고 실이 풀리더라도 이 랩핑 크기만큼만 혈류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이 타이한 곳을 이제 뒤쪽으로 조금 돌려주면 이쪽 니들링 할 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전에 이렇게 혈류가 굉장히 작았는데요. 이게 랩핑하고 밀러 밴딩 하고 난 다음에는 아래쪽까지 훨씬 플로우가 조금 더 살아난 소견을 봅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손의 모양이고 수술 후에 조금 더 블러드 플로우가 좀 더 잘 가는 모양입니다. 수술 2주째 환자분 손이 더 따뜻하고 통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많이 호전돼서 오셨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도류증후군이나 스텔 신드롬에 대해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밴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혈관을 아까 말씀드린 6mm 발룬을 넣고 6mm 내경에 맞춰서 밴딩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드릴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여기 아터리를 여기를 묶고요. 이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그라프트를 이어서 이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혈류 공급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루디라는 방법은 이 피스툴라를 막고 디스탈에서 플로우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방법이고 파이라는 방법은 역시 그라프트를 여기 피스툴라를 막고 그라프트로 프록시말에서 이렇게 플로우를 전해주는 방법인데 이 드릴이나 루디, 파이의 방법은 두세 군데 이상을 인시전을 해야 되고 그라프트를 말하자면 이식을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수술이 크죠. 밴딩이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 루러브 6에 맞춰서 6mm 내경을 맞춰서 지금 아이디어하게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6mm가 또 좀 과하다 그러면 5mm 풍선을 대놓고 밴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이디어하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고박출성 신부전이 온 환자인데요. 가끔 이렇게 플로우가 14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하트 페일리어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7세 남자 환자고 이제 10월에 내원을 하셨는데 환자는 19년 11월에 레프트 AVF 브라키얼 아트리토 바실리 베인 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혈관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거의 1.5cm 정도 크기가 되어 있고 작년 1월에 2D 에코를 한 것이 58%인데 9월은 41%로 굉장히 하트페일리어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굉장히 감소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분도 밀러 밴딩이나 이제 그라프트 랩핑을 하면 좋았을 텐데 환자분이 이거를 이제 줄이는 수술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 아뉴리즘을. 네, 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주름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이제 째가지고 주름을 잡아서 혈관 내경을 줄여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내경이 다시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를 2번이나 했는데도 자꾸 커지니까 환자분이 이제 여기를 묶고 다른 데에다가 수술을 원해서 다른 데에다가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분이 조금 더 호전이 됐긴 했습니다.
이제 인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자가혈관 이렇게 퍼스트 디스차지가 보이는 경우였고요. 82세 여자 환자였는데 이제 작년 12월 22일 날 이제 퍼스트 디스차지가 있어서 내원을 했고 이분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을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거의 티슈가 찢어지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럽처가 되어 있고 막 그래서 IND 하고 데브리먼트, 펑캐스 넣고 그 다음 달에 어퍼암 AVF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안티바이오틱스를 썼었고요. 이분은 심각하게 내원을 하셨죠. 이분은 이제 87세 남자 환자고 작년 9월에 AVG를 했는데 이렇게 인펙션이 다 와 있습니다. 퍼스가 보이고 이제 피부도 나고 그래서 그라프트 리무버를 하고 안티는 이제 오셨던 병원에서 이제 6주 이상 쓰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라프트 이제 AVF 인펙션은 이게 AVF에서 인펙션이면 이제 인펙션 자리를 피하고 펑캐스로 투석을 하고요. 인펙티브 엔도카이다이티스나 이제 sepsis 소견 시에는 6주 이상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라프트의 경우는 이제 인조혈관 제거하고 6주 이상 항생제 치료를 권하는데 폐혈증 증상, sepsis하고 문합부 감염이 되면서 이제 출혈이 동반된 경우는 그라프트 전체를 봉합을 하고 제거를 하고 터진 부분을 이제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팔을 살릴 수 있고요. 인조혈관 이제 대부분 절제술은 이제 출혈은 동반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제 문합부를 제외한 인조혈관을 대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파셜 이제 그라프트 익시전은 이제 감염된 부위를 제거하고 바이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하면은 이제 그 그라프트는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케이스 해봤지만은 대부분 다시 리인펙션이 되기 때문에 그라프트 인펙션의 경우는 대부분 제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회술도 몇 차례 해봤지만은 결국은 인펙션으로 다 가더라고요. 조영제 알레르기는 제가 이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뒤에 그 김용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부분인데 여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있고 독성 표피괴사 증후군 융해증이 있습니다. 이제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제 피부가 이제 탈락하면서 박탈하면서 점막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10% 이하일 때는 이제 스티븐 존슨이라고 30%가 넘어가면은 이제 톡식 표피괴사 융해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스티븐 존슨의 경우에는 10% 이하가 이제 사망률로 보이는데 이게 독성 표피괴사 증후군은 30~40%가 이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에리스마 멀티폼이라고도 하고 10% 미만이 되면 스티븐 존슨 신드롬, 30%가 넘어가면 톡식 에피더멀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한 분이 스티븐 존스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조영제로 시술을 했던 환자인데 스티븐 존스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CO2 인젝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풍선 확장술을 했습니다. 조영제를 쓰지 않고 시행을 했고요. 저희 병원에 있는 안지오드로이드라는 기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플로 참가자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최준석 원장님하고 아마 김옥구 원장님 중에 아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아까 그 플로우 모니터링하고 이학적 검사에서 이제 혈전 예방이 되는 것이 환자한테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쓰는 혈전 예방 약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최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피스툴라나 그라프트에서 이제 스테노시스, 스럼보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안티플레이트렛 에이전트는 임상 데이터에서 네거티브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와파린이나 최근에 다이렉트 오럴 안티코아굴런트 같은 안티코아굴레이션 제제는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피스툴라 그라프트는 어차피 인조혈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피스툴라 같은 경우도 이게 스테노시스나 스로모시스가 오는 게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앞서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터블런트 플로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엔도셀리얼이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되면서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니들 인젤에 의해서 그쪽에 이제 포칼하게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오는데 나머지 이제 베슬은 그로잉 되면서 스테노시스가 오는 거라서요. 안티플레이트렛 에이전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이런 기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안티코아굴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안티코아굴런트 같은 경우에도 피스톨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없겠고 그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히 그 피스톨라 같은 경우는 서바일런스를 해가지고 스테노시스를 미리 알고 체크를 하면서 스럼보시스 리스크가 정말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이제 스럼보시스가 자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스럼보시스 서바일런스를 하고 나서는 이런 스럼보틱 오클루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라프트를 쓰는 환자에서 이제 집중이 되는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인 베인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플로우가 감소하면서 플레이트렛이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이제 스럼보시스가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그쪽 사이트가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한다고 이론적인 배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라프트의 이런 스럼보시스가 이렇게 한 번은 아니고 두 번 이상 이렇게 반복되는 환자에서는 이 안티플레이트렛 에이전트를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붙여주긴 합니다. 써주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 이제 저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투석 환자에서는 이런 플레이트렛 디스펑션에 의한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어떤 세레브랄 임팍이나 아니면은 안자이나나 뭐 MI로 인해서 아니면 APIP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안티플레이트렛 에이전트나 안티코아굴런트를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하지만은 단지 이제 AV 션트의 어떤 서바이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스툴라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라프트에서 이제 스롬보틱 오클루전이 반복되는 환자에서는 이제 안티플레이트렛 에이전트를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주고 있는데 어떤 임상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